부분입니다. 법정지상권.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 할 필요 없죠? 철거할 필요가 없다. 기억나시죠? 이제 그죠? 그럼 뭐가 여기 달라지냐면 일정한 사유가 저당권 실행이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 뭐가 발생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한 가지입니다. 저당권 설정시라는 거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시.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시.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성질 나와 있고 성립 요건에서 기억 건물이 어떻게 해요? 존재할 것. 내용은 뭐겠습니까? 무효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고요.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되고 건물이 뭐죠? 완성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요? 동일인 소유일 것. 내용은 뭐겠습니까? 건물과 토지 소유가 같았는데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어떻게 해요? 같으면 된다. 이런 말이고. 디귿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 리을번에서 저당권의 경매 결과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달라질 것. 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나온 거죠. 이 한마디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립시기와 등기. 했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설정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디귿번 법정지상권의 내용도 전했던 겁니다. 건물 밑바닥 땅이 한정되지 않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의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정이 되고요. 뭐 지론은 이것도 뭐죠? 법원이 결정할 수 있고 C번에서 존속기간은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뭐죠?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죠? 판례들이 나오는데 1번, 2번 큰 의미 없고 3번 판례는 설명드릴 겁니다. 따로 좀 설명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번도 뭐 의미가 없죠. 그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 했는데 법정지상권과 관련돼서 판례로서 암기, 외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외울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요런 말이 나오면 중간 과정은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가 없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될 수가 없다. 이거 좀 외우세요. 그죠?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근데 설명드리는데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냥 외우셔도 되는 부분이다. 이유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도 팔고요. 땅도 팔았어요.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가 됐죠. 근데 건물의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이루어졌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땅은 을의 거지만 건물은 여전히 갑의 것인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이랬을 때 보시면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졌죠. 모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반대하면 건물을 철거 못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반대한다 그래서 을이 건물을 철거 못하는 건 오히려 부당해요. 왜? 을은 뭐까지 샀어요? 건물까지 샀으니까요. 이런 거 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에 농가주택 같은 거 이렇게 샀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건물은 때려 부시고 신축할 예정이니까 건물 이전 등기 안 하는 경우가 흔해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매도인인 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물을 철거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뭐죠? 부당하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형식상의 요건은 모두 갖췄지만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뭐 하잖아요?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을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건물은 등기 안 했죠? 그래서 어디다만요?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는 바람에 경매가 이루어졌고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긴 했지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다르죠. 그죠? 저당권 설정 시에 같았다가 달라져야 뭐가 발생해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설정할 때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죠? 불일치되어 있으니까 이때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철거당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 굉장히 길거든요. 지문이. 따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외우자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토지와 건물이 뭐가 됐다고요?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 과정이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결론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따로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요.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 발생해요. 왜냐하면 언제 건물이 있으면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철거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뭐가 돼요? 발생이 되는 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만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만은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유로 설명드릴 건데 이유도 중요하니까 뭐죠? 외우자 그랬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인데 을이 건물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하고 토지에다가도 뭘 설정했어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런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갑이 뭔 짓을 했냐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어요.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도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건물이 만약에 A 건물이면 이 건물은 뭐죠? B 건물이고 저당권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토지만 경매할 수밖에 없죠. 토지만 경매했더니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이 사람 엄청 피해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관한 저당권 없어졌으니까 뭐죠? 피해받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 버리면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해 버리면 땅가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공동 저당이 설정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결론은 뭐야 돼?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니까 이 두 가지만 꼭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예. 저당권자의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지금 저당권 사립이었는데 예. 건물 철거함으로써 저당권자 이익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건물을 철거하면 담보를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시키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다 다른 방법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것만 잘 생각하죠. 그죠? 이유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뭐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은 뭐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4페이지 오시면 3번에서 저당 토지 이외 건물에 대한 뭐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오죠. 자, 요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나대지인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새롭게 뭐 했냐면 신축을 했어요. 순서입니다. 그죠? 순서. 그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을이 토지만 경매한 거죠. 토지만 경매해서 경이 경락을 받으면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죠. 그죠? 따라서 이 건물은 뭐죠? 철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 채무자도 모두에게 이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지 경매예상가가 1억이고 건물 경매예상가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을이 받을 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되면 1억이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이 땅을 쓰려면은 건물을 뭐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는 일이 쉬워요? 만만치 않잖아요. 병원 뭐죠? 신나통 튀고 막 방방 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뭐예요? 유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찰되다가 6천만 원의 경락을 받았다면, 이루어졌다면, 을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1억인데, 얼마밖에 못 받아요? 6천만 원밖에 못 받죠. 갑은 더 큰일 나요. 이 건물 반드시 철거됩니다. 왜냐하면, 6천만 원 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기필코 이 건물을 뭐죠? 철거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갑은 건물, 토지가 경매돼서 1억 날렸고요. 건물은 철거돼서 뭐죠? 1억 날려서 얼마 날려요? 2억을 날리는데 돈을 얼마밖에 못 갚았어요? 6천만 원밖에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도 뭐죠?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꼭 토지만 경매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해서 이때는 건물과 토지를 을이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권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 을이 한꺼번에 다 경매에 넣으면 제값 다 받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 조심할 것은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뭐예요?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을 마음이에요.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일괄 경매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이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내 아파트가 경매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돈을 못 갚아서 자기 아파트가 경매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따라서 반드시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의 토지에 정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일괄 경매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정이 신축했더라도 갑에게 소유권 건물이 양도가 돼서 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소유하고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소유하고 있어야 일괄 경매가 뭐죠? 가능합니다. 그죠 볼게요. 자, 의 나와 있고요. 자치카드의 요건 보시면 기억,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을 것. 니은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축조하여라는 말은 네 글자는 지워야 돼요. 저당권 설정 건물을 지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소유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뭐예요? 소유하고 있을 것.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C 보시면 2죠. D2 네 번째 줄인가요? 또한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권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 청구권이 뭐예요? 인정된다가 판례잖아요. 따라서 누가 지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소유하고만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만 있으면 일괄 경매가 뭐죠? 가능하다는 거. 이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 효과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받고 건물 대금에서 뭐죠?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제3취득자의 주인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기억, 경매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제3취득자 스스로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넘겨보시면 니은번 제3취득자의 변제권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D번 쫓겨나는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간단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누구라 하죠?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경락을 받거나 또는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구제 방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 따라서 뭐만 할 수 있죠? 방해, 제거와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요. 끝이고요. 우측에 2번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 청구권이 나오고 3번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나오고 4번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와 있죠. 그죠?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요. 담보가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만약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멸실감소 훼손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 의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이유는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담보가 부족했었는데 보충해 준다면 못 기다릴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즉시 변제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담보가 부족해서 보충해 줬다면 저당권자에게 뭐도 없는 거죠? 손해도 없는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을 선고하려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고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려면 채무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리고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병이 지나가다가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졌어요. 담보가 뭐죠? 멸실됐겠죠. 이때 을이 갑에게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충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갑에게 뭐죠?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다. 병이 방화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뭐죠?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최근에 시험 문제가 결론보다는 전제를 자꾸 물어봐요. 왜 그런 거죠?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꾸 결론만 취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죠?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과실, 채무자에게 뭐가 고의과실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병이 방해한 것이 아니라 갑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을은 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둘 다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충을 청구한 후에는 즉시 변제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가지고 저당권 처분과 소멸이 나오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처분해가지고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만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팔 수는 없고요. 채권과 함께 같이 팔아야 되고요. 저당권의 소멸에서 나왔는데 한번 보시되 큰 의미는 없고 우측에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은 목조나 저당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449 확인 문제.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5. 2번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가 있다. 5. 왜죠? 왜 그렇죠? 저당권자도 뭐이기 때문에? 채권자이기 때문에요. 3번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없습니다. 4번 저당권은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 그러면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것은 부합되지 않았죠. 부합물이 아니죠. 따라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고요. 5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 그러면 저당권보다 용익권이 뭐죠? 빠르죠.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저당권 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이제 특수저당권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근저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근저당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저당은 없고 다 뭐죠? 근저당이다. 근저당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개념만 다를 뿐
경매가 되거나 어쩌고 이런 모든 문제는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근저당권이 나왔는데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일반 저당권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뭐만 생각하시면 되죠? 개념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학원이 있는데요. 을이라는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공급받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외상거래를 하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채권을 갖게 되겠죠. 지금 이 교재도 비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6권 하면 15만 원 되나요? 15만 원 잡으면 백지는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그죠?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이 갑의 아파트에다가 뭐죠? 담보를 설정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면 아직 채권이 없죠. 그죠? 미래의 채권을 담보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직 채권이 없지만 그래서 얼마를 담보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채권 최고액을 정해서 설정하면 이게 뭐죠? 근저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액을 3천만 원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1,000만 원이었고 두 번째 달은 2,500만 원이었고 세 번째 달에는 2,700이었는데 출판사 보니까 좀만 지나면 얼마를요? 3천만 원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한테 지랄 거려가지고 갚으라 그래서 결제하는 바람에 빵원이 됐어요. 그래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질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뭐예요? 거래해야 되니까.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뭐죠? 부종성이 완화 내지는 뭐죠? 배제되어 있고요. 또 채권이 늘었다가 막 줄었다고 하죠. 그죠? 따라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인 거죠.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외상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가 뭐가 돼요? 근저당이고요.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가 배제되어 있죠? 부종성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중간에 채권액이 빵원이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죠. 그죠? 그럼 교재 볼게요. 의 나와 있고 2번 근저당의 특수성 해가지고 불확정성에서 채권액이 뭐 한다고요? 증감 변동한다는 거죠. 또 장래 미래 채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니은번 부종성이 뭐라고요? 완화되어 있다. 중간에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다. 3번 근저당권 성립은 특별한 거 없죠.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성립되는데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반드시 등기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액만 반드시 등기하면 됩니다. 이자는 등기 능력 자체가 없고요. 뭐 존속기간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근저당권이 효력해서 기억 채권 최고액이 나오죠. 일단 채권 최고액 범위라면 이자도 지연 배상금도 무제한으로 뭐죠? 담보가 됩니다. 아까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 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 한다 그랬죠. 왜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 근데 근저당권은 어차피 채권 최고 범위 내에서만 담보가 되니까 금액이 더 이상 뭐 할 수는 없어요? 커질 수는 없고요. 따라서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 무제한이에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행 비용은 누가 받을 돈이죠? 법원이 받을 돈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거래하다가 채권액이 얼마죠? 4,200만 원인데 거래가 뭐죠? 종료가 됐어요.
그래도 을은 경매가 되면 어디까지만 우선 면제받아요? 3천만 원까지만 우선 면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경매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나왔는데 실행비용을 여기다가 포함시켜버리면 을이 받아가는 돈은 2,700밖에 안 되는 거죠. 300은 누가 받을 돈이? 법원이 받을 돈. 따라서 이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범 피담보 채권에 확정해가지고 A, B 해가지고 1, 2, 3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확정 사유는 뭐냐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되죠. 더 이상 뭘 안 해요? 거래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죠.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이니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을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을은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돼요. 근데 갑은 경매 신청 시에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때 비로소 채권액이 뭐죠? 확정이 돼요.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갑도 소멸하고 을도 소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는 바람에 소멸될 예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사람의 피해를 어떻게 해요? 최소화해 줘야 돼. 그래서 채권액의 확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경락대금 완납 시에 비로소 뭐죠? 확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가지고 1 나오고 넘기시면 2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채권 채국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얼마죠?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채무자인 갑이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느냐? 4,200을 갚아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게 1이고요. 다만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돈을 갚을 때는 얼마만 갚으면 되죠? 3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어디 법이 내에서만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근저당권의 변경에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변경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양도가 나오고 소멸이 나오는데 그 양도에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네 번째 C 있죠? C. 그죠? 이것만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어떤 개별적 채권이 양도된 경우 그 채권은 담보되는 채권 범위에서 제외되고 근저당권은 수반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하고 있는데요. 2,500만 원 채권만 정액에 양도를 했어요. 이랬을 때 근저당권이 정한테 쫓아가느냐? 그렇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앞으로도 계속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6 근저당권의 소멸 나와 있고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포괄 근저당의 유효성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 생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무조건 뭘 설정한다고요? 근저당. 그러면 이런 거 없어도 뭘 설정해요?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죠? 예상거리가 없더라도. 그게 뭐라고요? 포괄 근저당. 다시 말하면
계속적 거래관계와 상관없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기로 하는 근저당을 우리가 뭐죠? 포괄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저당권이 뭐예요? 포괄 근저당이고, 물론 뭐죠? 유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나오죠?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특별한 건 아닌데 넘기셔도 답만 볼게요.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됐어요. 취하됐더라도 채권액이 확정됐다는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된다는 지문은 뭐죠? X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죠? 공동저당이 나오죠.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공동저당이요. 454, 455, 457페이지까지 쭉 나오죠. 그죠? 이거 읽지 마세요. 안 읽어봐도 되고요. 일단 이 457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와 있는데요. 공동저당은 시험 문제를 꼬박꼬박 내요. 근데 민법에서 유일한 뭐죠?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웬만하면 뭐죠? 안 푸는 게 더 나아요. 안 푸는 게. 안 풀고, 왜냐하면 요거 풀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시간을 잡아먹어서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7, 8문제를 찍게 되면 그날 시험은 뭐죠?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포기하면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는 다 풀고 나고, 부동산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았을 때 풀게 되는 거고요. 뭐 안 풀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유일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누님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푸는 도구는 뭐죠?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할 거고요. 교재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공동저당이 뭐냐면요.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공동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시 배당이 선택됐어요. 동시 배당시입니다. 원칙 가액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이 됩니다.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이 되는데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론 문제가 나오면 답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하고요. 부족한 경우에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이시배당을 선택했어요. 이시배당 시에는 첫째, 전액을 다 배당받습니다. 따라서 이시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우리 민법은 차순위라는데.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공동 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위를 못할 수가 있어요.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면 이때는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숙지하시고요. 연습을 좀 해보자 말이죠. 이게 뭔 소리냐.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주고요 1억 5천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렇게 한 개의 저당권을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설정된 저당권이 뭐죠? 공동 저당이란 말이죠. 그리고 을은 A와 B를 동시에 경매해서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A 따로 경매하고 B 따로 경매하고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데 동시 배당을 선택했어요. 했더니 A가 1억이 나오고 B가 2억이 나오면 어디에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을이 받아야 될 돈은 얼마죠? 1억 5천인데 돈이 얼마가 나왔어요? 3억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뭐죠?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1억 대 2억의 비율로 분담액이 결정돼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밑에 깐다. 1 더하기 2는 뭐죠? 3이죠. 깔면 A에서는 3분의 1. 1억 5천에 3분의 1이니까 얼마 받아요? 5천만을 받고요. B에서는 3분의 2. 1억 5천에 3분의 2니까 뭐죠? 1억을 받아간다. 이것이 뭐죠? 원칙이죠. 근데 항상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B부동산이 병의 소유예요. 다시 말하면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하지 않고요. 먼저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해서 A에서 1억은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갑니다. 얼마 받아야 돼요? 5천만 원, 1억 5천이죠. 따라서 부족액이 존재하면 이제 물상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하니까 이때는 5천만 원 어디서 받습니까? 병에서 받아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시배당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만 경매, A가 얼마죠? 1억이고 B가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을이 지울게요. A만 경매했어요. 그러면 전액을 다 받아간다는 말은 1억 원을 을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보세요. A 부동산의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을이 만약에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A에서는 3분의 1만 받아가니까 5천만 원을 받아가고요. 정은 얼마가 남았죠? 5천이 남았으니까 얼마를 받아요? 5천을 받아가게 되는데 이시배당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전액을 다 가져가니까 을이 1억 원을 다 가져가요. 따라서 정이 받을 돈은 뭐 얼마가 돼요? 빵원이 되거든요.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죠? 공동저당권자 권리를 뭐요? 배의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못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은 B부동산에 대한 을의 권리를 뭐죠? 대의해서 B부동산에서 얼마를 받게 돼요?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도 안 될 수가 있다. 만약에 대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의 소유다. 채무자가 아니라 뭐죠? 병의 소유라면 뭐 할 수 없어요? 대의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정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사례는 요거 하나 가지고 좀 연습할 거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장윤도 시험 문제를 보시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왜 마지막에 풀라고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한번 교재는 장윤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5천만 원 1번 공동저당권을 그럼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고요. X부동산, Y부동산에다가 뭐라고 했죠? 공동저당을 설정했고 갑이 뭐죠? 1순위죠. 정은 X토지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뭐는 Y토지의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다음에 제가 썼는데 요 Y는 누구 거죠? 병소유죠. 병소유.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뭐죠? 병소유고. 그 다음에 X의 1순위가 누구예요?
갑이고 2순위가 누가 있습니까? 정이 있죠. Y에는 뭐죠? 1순위가 누구예요? 갑이고 2순위가 누가 있어요? 무가 있죠. 그죠? 그죠? 왜 풀지 말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어떻게 그 시간에 이거를 쓰고 있어, 이거를 1분 안에.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Y2D의 경매에 대해 배당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뭐죠? 배당이 됐어요. 아, 그럼 뭐죠? 20배당을 해서 갑이 5천만 원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갔단 말이죠. 갑에게 배당된 후 잠깐만요. Y토지, 그죠? 그죠? 죄송합니다. Y토지가 경매되어 5천만 원 전에 갑에게 뭐죠? 배당됐어요. 그래서 Y토지 갑이 뭐죠? 5천만 원을 받아갔죠. 그죠? 받아갔고, X토지의 매각대금 좀 4천만 원 지금 얼마 나왔어요? 나온 거죠. 그죠? 나왔어요. 그죠? 생경우 무가 X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죠? 지금 무가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그죠? 3천만 원. 보자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Y토지만 경매했다는 말은 뭐죠? 20배당이니까. 이때 무는 갑의 권리를 뭐하게 돼요? 대의행사하죠, 그죠? 따라서 무는 갑의 권리를 대의해서 X토지에서 1순위 저당권자는 뭐죠? 배당을 받아요. 무가 받을 돈은 얼마예요? 3순위니까 1순위로서 뭘 받게 돼요? 3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 나온 거죠? 이거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는 뭐죠? 대의 행사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X토지가 경매됐다 그러면 정은 갑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해요? 대의하지 못하겠죠. 왜요? Y는 채무자 거가 아니라 뭐죠?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나중에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물권법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뭐죠? 계약보로 들어갈 건데 다음 주부터 뭐 가져간다고요? 요약집 가져갈 테니까 요약집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